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1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SBS TV 토론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말이죠, 이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경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방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경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규제개혁 혁신처를 만들겠다. 자, 그래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개혁 관련 조치를 일개 부처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혁하겠다. 그리고 메가프리존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마음 놓고 그야말로 재량껏 그 관련 이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이 경제 공약,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오늘이 5.18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방송에서부터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렸던 지금 이제 5.18 민주화 하면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가짜 유공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스카이데일리에서 가짜 유공자를 색출하는 그러한 그 시리즈 기사를 실은 바 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이 가짜 유공자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 5.18을 계기로 해서 이 가짜 유공자, 왜냐면요, 이 5.18 유공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야만이 진짜 유공자가 제대로 대접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5.18 민주화 관련 법에 의해서 유공자들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시혜, 즉 혜택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은행권 융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는 반드시 색출해 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 유공자, 그동안에 이제 스카이델리에서 보도했던 내용으로요, 지금 이제 서옥식 대한언론인협회 부회장이 다시 정리를 SNS에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를 데리러 오늘요, 우리 이제 특사단이라고 할까요? 참, 이 특사가 여기에 특사라는 이름을 여기에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 정도로 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를 달래러 4명의 특사단 멤버들이 오늘 전격적으로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제 방송에서 종종 이제 토크를 하신 분인데, 함승희 변호사, 지금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고 국회의원 2번을 하셨죠. 예, 강원랜드 사장도 하고 저하고도 이제 가깝게 지내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수통 한참 선배죠. 예, 함승희 이 변호사가 말하면 홍준표의 한참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선배 입장에서 홍준표에게 보내는 이 손편지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함승희 변호사의 요 입장문을 여러분께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맨 먼저 김문수 지금 우리 후보가 내세운 경제 관련 공약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자를 통해서 이거를 공표를 했어요. 경제 공약. 그래서 당장의 선거만을 목표로 빛내서 현금을 뿌리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미래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가리가 필요하다. 예, 경제 판가리. 자, 그래서요, 이 규제 혁신처를 신설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지만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를 통합하겠다. 왜냐면요, 이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 당시 MB 정부가 들어섰을 때요, MB 대통령도 민간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규제를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규제 개혁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권의 카르텔이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제대로, 아니, MB 정부가 들어선 지가 2008년이잖아요. 지금 2025년도인데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규제 혁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혁명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D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제 개편을 위해서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았어요. 그래서 유연 근무 요건도 완화해서 주 52시간제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 근로 그리고 선택 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무제를 갖다가 과감하게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 프리존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메가 프리존 도입.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 프리존에서는요, 최저임금제라든가 근로시간 규제와 같은 특례 적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책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정책의 탄력성을 높여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I 시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마련하겠다. 예.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 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서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요,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상교섭본부를 같이 경제안보 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 그러니까 3+1이 뭐냐면 AI, 바이오, 그리고 양자 플러스 우주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간펀드 100조 이상을 투자해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주행사업자법을 제정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칭 산업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규범과 각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요, 벤처 생태계 지원책으로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갖다가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5년간 팁스, 즉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체제 팁스 2만 개사를 육성하겠다. 자, 그래서요, 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대로, 이 첨단, 이 신산업 기반은 산업 기반대로, 자, 그리고 기존의 주 50시간 근로제, 그리고 기존의 규제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뉴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명적으로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경제판을 싹 다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혁신, 이런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상당히 과감한 이 도전의 세계를 열겠다는 건데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경제개혁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재명이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개혁, 제가 이제 그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질적,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경제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책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 조항이 아닌가, 단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홍 검사에게 보내는, 지금 편지가 나왔어요. 홍 검사에게 보내는 편지.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말이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과연, 이 홍준표가 좀, 하와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한데요.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거 지금 내부 식구, 한평생을 국민의힘 때 먹고 산 사람이 지금 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와이로 도망가가지고, 하와이로 도망간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피신을 가가지고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지금 홍준표를 보면 여러분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참 대단한, 이런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보수정당이요. 기득권의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 단서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과연 데리러 가는 것이 맞느냐.
예, 이런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이 맞느냐?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그래서 이 함승희 변호사가, 지금 이제 저에게 변해 왔어요. 야, 40년 전의 예칭으로 돌아가 홍검사 보시게, 40년 전에, 지금 이제 홍검사라고 이렇게 뭐 자기 후배 검사니까, 예, 충분히 홍검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대표니 시장 이런 말 안 쓰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아주 강한, 이 유대 관계가 있을 때 돌아가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또 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니 좀 잘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 홍준표의 이 귀국, 조기 귀환과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시급하다는 표현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40년 전 우리 두 촌놈 출신 검사는 권력과 돈으로 으스대던 놈들 무릎 꿇고 빌게 만드는 통쾌함으로 의기투합했었잖아. 그 자네가 공인으로서 승승장구할 때 나는 먼 발치에서 박수 쳤고 간혹 구슬에 말려들 때면 그 친구 진면목은 그게 아니야 라고 강변해 주기도 했었네. 예. 그리고 지난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은 두 권씨 그리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대국민 사극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고 홍 후보는 처음부터 이 같은 조작극을 감지하고 적극 반대하고 분노했던 사실을 나는 잘 아네. 결과적으로 배신자 한동훈에게도 밀리게 되자 분노와 실망이 너무 커서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지. 예, 선언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나라도 그랬을 거네. 그러나 자네는 지난 30년간 대통령 빼고는 좋은 자리 다 했잖아. 한편으로는 국가에 대한 봉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엄청난 수혜를 입은 것 아니야? 예, 이제 사감은 버리고 은혜를 입은 국가에게 보답할 차례이네.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자네 지지자들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한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해 주게. 이것은 나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네. 그러면서요, 김문수 캠프와는 무관함. 2025년 5월 16일 함승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홍준표가 이거를 지금은 이제 특수동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사이는 굉장히 이제 절친한 사이일 텐데 과연 이 홍준표의 머릿속에, 홍준표의 심장 속에 요 선배의 이 울림, 요 편지가 과연 전달이 되겠나? 예, 이걸 보면 홍준표의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요, 이 함승희 후보의 이런 애절한 이런 이 손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귀환하면 인간인 것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로 확정 판결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홍준표 하면 보수당에 몸담아서 지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 지보다 못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얼마나 있어요? 예. 대한민국 평균보다 조금 낮든가 비슷하든가 조금 아래든가 할 거 아니에요. 홍준표가. 뭐 하나, 아니, 모래시경 검사 하나 가지고 한 평생을 우려먹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하와이로 가서, 그러면 가서 정계를 은퇴했으면 은퇴한 인간답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어야지. 거기서 직거래되는 걸 꼴을 보라고요. 이런 인간이 과연 인간이냐. 예? 인간 쓰레기 중에서도 상급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인간을 갖다 데리러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 2명이나 거기 들어갔잖아요. 유상범과 김대식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유상범과 김대식. 요 두 현직 국회의원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야,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배신자를 현직 국회의원이 2명이나 간다. 현직 국회의원이 누군데요? 누가 봉급 주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정활동. 그런데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날아간 인간을 데리러 2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총리 빼놓고는 다 해먹었고, 당 대표를 2번씩이나 했으면 사실 총리보다도 한 수 위에 자리잖아요. 의전 서열을 따지면 총리보다 아래지만은 그 정도 자리에 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예? 뭘 더 바래냐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국회에게 보답할 차례이네.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해 자네 지지자들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자유민주 체제 수호를 위해 한 목소리 내달라고 호소해 주게. 이것은 나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이고 역사의 소명이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이번에 만약 안 들어오면 이거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역사.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이름을 날려요. 동물은 뭐를 날립니까? 가죽을 날린다. 가죽을 남긴다. 이게 우리 옛 조상들의 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예,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이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사람, 여기도 함승희 의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네는 지난 30년간 대통령 빼고는 좋은 자리 다 했잖아? 좋은 자리 다 했잖아. 대통령 빼고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잖아요. 왜? 이거는 팩트니까. 이거는 팩트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 참 이런 인간. 자, 이건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냉엄한 평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5.18 유공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입니다. 전연합뉴스 편집국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5월 15일 날 올린 건데 5.18 유공자 4,346명 중에 1,000명 이상이 가짜 유공자라는 겁니다. 국민 혈세 도둑이다 이거예요. 정치인 339명 중에 가짜 유공자가 310명, 91%라는 겁니다. 그 중에 국회의원은 가짜가 49명 중에서 있는데 정치인이 336명 중에 가짜가 310명, 국회의원 가짜가 49명, 예, 49명인데 그 중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38명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이 SNS를 갖다가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치인 339명 중에 가짜 유공자가 310명, 91%, 전현직 국회의원은 가짜 유공자 49명 중 민주당이 압도적인 38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309명 중 254명이 가짜다. 국립대 총장 등 대학 총장 15명이 양심 팔고 가짜로 등록했다. 언론인 181명 중 135명이 가짜인데 사장과 발행인 18명이 주필과 편집국장 같은 간부 53명이 추악한 숟가락 걷기를 했다. 소설가, 수필가, 영화인,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이 179명, 이 중에서 가짜가 160명인데 공정단에는 빈칸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종교인사 67명 중 믿음을 내팽개친 목사 33명이 포함돼서 총 57명이 가짜다. 기타 5.18과 부과는 노동조합 지도자, 운동권 시위주도 학생, 전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고 국민 혈세로 챙긴 보상금 전액을 회수하고 엄중 처벌하라. 그리고 김동길 교수, 장기표 전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김문수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사양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팩트입니다. 팩트.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재명이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헌법에 넣기 전에 5.18 제대로 알아봅시다. 그래서 공로가 있어서 유공자가 됐는데 5.18 민주화 유공자의 공적 조서를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8톤 차량 4대 분량의 폭약이 있던 전남도청 지하에 다이너마이트 TNT 2천여 개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인지, 계엄군 24단과 아시아 자동차를 습격하여 장갑차와 군용 트럭, 버스를 탈취한 사람은 누구인지, 전남 지역 17개 시, 군에 산지한 40여 개의 무기고에서 4시간 만에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람은 누구인지, 간첩과 비전향 장리수 170명을 포함해서 2,647명이 수용되어 있는 광주 교도소를 5차례나 집요하게 습격한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습격했는지,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당사자와 가까운 사이 혹은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인후 보증만으로 유공자가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답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답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온오프라인 매체인 스카이델리가 파악한 2023년 기준 5.18 유공자는 4,346명, 이 가운데 1,000명 이상이 5.18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짜로 판명됐다. 예,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4,343명 중에 정치인이 제일 높은 비중 91.4%, 그 중에 말이죠, 그 중에 가짜 중에는 전직 총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해찬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짜 유공자로 의심되는 유공자 중 아예 공적
공적 내용이 없는 경우도 대반이다. 자, 그래서 모 일간지 회장인 한 인사는 유공자 명단에 소속과 생명, 성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적이나 피해 사실과는 비어있다. 전직 방송국 PD이던 한 인사는 국가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 프로듀서상을 받은 이유로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국 아나운서를 지낸 한 인사는 공공기관 대표를 역임한 이력이 있지만은 5.18과 연관된 이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18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대부분이 민주화 명예란 이름을 빌어서 유공자로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5.18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된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자, 그래서 차기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광주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유공자 명단 공개와 함께 가짜들을 색출하고 이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부 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참 소송도 많이 있었어요. 소송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제대로 역사 바르게 세워 차원에서 5.18 민주화 유공자 전수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을 집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